방송이나 어디에서 우리나라 잘 산다, 왜 잘 사냐 라고 할 때 자꾸 이제 그 수치를 갖고 잘 사는 기준을 얘기를 많이 하죠. 그래서 GNP가 얼마고, 그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얼마가 됐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잘 산다는 게 뭘까? 그 수치보다는, 아마도 경제적인 어떤 그 수치보다는 행복지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한번 좀 들여다보니까 역사 속에 사는 사람들도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삶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냐, 어떤 삶이 진짜 잘 사는 삶이냐 라고 할 때 얼마나 내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역사를 굳이 공부하느냐, 왜 우리가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을 들여다보려고 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단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내가 평택에 사는데 평택 너무 몰랐어, 조금 평택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른다고 사는데 지장이 있나요, 우리가? 그죠? 근데 사실 이제 그런 어떤 접근보다는 좀 더 우리가 인문학적인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평택이라고 하는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또 그 삶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자기 성찰과 또 우리 지역을 내다보는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을 좀 더 성숙시키는 그런 어떤 그 차원에서 우리 지역의 역사도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얘기하는 부분은 간척인데요. 다른 분들 보니까는 대부분의 그 내용들이 이게 정치사적인 내용이더라고요. 그죠? 주로 이제 우리나라 그 평택 지역의 정치가 근대 이후로 어떻게 변화돼 갖고, 제가 안경을 벗어도 제법 멋있거든요. 벗어보겠습니다. 평택 지역의 역사가 어떻게 발전해 왔고, 그와 같은 정치적인 어떤 상황들이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주로 얘기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정치사적인 내용이 아니죠. 이거 뭡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다른 말로 경제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정치사라고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무리 욕해도 정치적인 공간 속에서 정치적인 행위를 하면서 우리는 살잖아요. 정치가들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에서 부부끼리도 정치하잖아요. 그죠? 부부끼리도 정치해요. 예, 학교에서 저는 담임을 맡고 있는데 담임으로서 정치합니다. 제가 뭐 그냥 하나요? 애들 딱 정서 흐름을 딱 보고서 적절하게 하죠. 다 정치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정치 속에 사는데 정치 중요하죠. 하지만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그 정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배가 고프면 정치가 먼저 중요합니까? 백성들이 배부른 게 중요합니까? 일단 배불러야 되죠. 배불러야 되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인데요. 우리 평택이라고 하는 지역의 발전 과정을 본다면 겉으로 봐서는 우리가 정치적인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한꺼풀 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정치적인 변화 과정이나 사회적인 변화 과정의 기저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역시 경제라고 하는 부분이 깔려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깔려 있다. 저쪽에 저랑 얼마 전에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이 한 2명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옛날에 우리 집들 보면 방이 굉장히 작았잖아요. 그죠? 방이 굉장히 작았죠. 무릎 앉으면 무릎이 닿잖아요. 닿고 이렇게 누우면 머리하고 발이 거의 닿고, 작았는데 왜 방이 이렇게 작았죠? 가장 큰 원인은 뭐죠? 예, 추위 문제죠. 다시 말해서 뭡니까? 추위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들어간다면 뭐죠? 땔감의 문제죠. 땔감을 우리가 얼마나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결국 땔감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절실하게 필요하고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요즘 우리가 느끼고 삽니까? 별로 못 느끼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 생각 안 해요. 왜 방이 이렇게 작지? 참 수준 떨어지네? 이런 어떤 시각으로
과거를 보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안 그렇다는 거죠. 큰 방, 이만한 방을 우리가 따뜻하게 데운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과 50년 전과 100년 전은 분명히 다르다. 얼마나 다른가라고 하는 부분도 존재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라고 하는 부분을 바라보는 것은 결국 경제를 통해서 정치와 사회를 함께 보자라고 하는 측면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볼까요? 평택은 어떤 곳인가 이렇게 했는데요. 구름과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다. 다 알잖아요. 그죠? 여기가 어딜까요? 가보신 분? 아시는 분? 혹시 본인의 고향이 여기신 분? 이렇게 보니까 모르겠어요? 고덕면 문곡리입니다. 제가 여기 사진을 선택할 때요. 다 제 사진이니까 사진을 선택할 때 주로 없어질 마을들, 우리가 잘 못 봤던 마을들을 주로 중심으로 해서 사진을 선정을 했습니다. 없어지죠? 뭐 때문에 없어져요? 고덕국제 신도시 지역입니다. 당장 없어지진 않고 조금 있다 없어집니다. 2차 그 공사 들어갈 때요. 고덕면 문곡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문곡이잖아요. 그런 문자 쓰는데 여기가 남쪽 문시들 동네죠. 그래서 고덕의 가장 명문가 중에 한 가문이 우리가 개발로 인해서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이 갖고 있던 수백 년 역사와 문화를 우리가 지켜낼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남길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걸 딱 보니까 뭘 느껴요? 평택은 큰 산도 없고, 그죠? 큰 강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죠? 구름과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자, 여기 바다잖아요. 바다.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죠. 이 바다의 이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떤 바다요? 아산만. 오늘은 제가 개그를 안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무슨 바다야? 아산만이야. 아산만. 우리에게 각자 이름이 있듯이 바다에게도 이름이 있어요. 알죠? 아산만. 네, 아산만 바다. 앞으로 평택만이라고 부를까요? 기분 나빠요? 아산만이라고 하니까. 아산만 바다가 있죠? 여기는 포수급 신영리 앞에 신전포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 포구가 이런 모양이었어요. 어쨌든 바다 모양이고요. 자, 그 다음에 평택에 또 뭐가 많아요? 보니까 하천과 배의 습지가 발달했죠. 이쁜 사진만 골라왔습니다. 어디서 찍은 것 같아요? 공항교 위에서 고개를 하면서 찍어야 됩니다. 공항교 위에서. 공항교 위에서 찍은 진이천 모습이에요. 이쪽에 해창리뼈, 이게 이제 고속전철 지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기 정말 아름답죠? 괜찮죠? 이 여름 되면 더 아름다워요. 연꽃이 아름답게 피거든요. 연꽃은 누가 심었냐면 한편 이씨 집안에서 심었던데 여기가 어디냐면 덕목제라고 해서요. 현덕면 덕목리 신목사 아래쪽 습지인데 여기 가면 김만재 선생님 여러분들 아시죠? 김만재 선생님이라고 생태 연구하시는 선생님이 여기는 수생식물과 염생식물이 함께 공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평택의 변화의 모습을 생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곳을 제가 이렇게 쭉 얘기를 했는데요. 보세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뭐가 있어요? 이거 너른 곡창지대가 있죠. 그죠? 네, 이 너른 곡창지대뿐 아니라 옆에 보니까 뭐가 있어요? 평택시가지죠? 네, 평택시가지입니다. 어디서 찍었을까요? AK, 그쵸? AK 백화점 맨 옥상에 올라가서도 이 유리창 때문에 안 찍혀서 그 추운 겨울에 여기까지 올라가서 찍은 사진 아직도 떨립니다. 자, 여기는 어디죠? 평택항이죠? 평택항 부근에. 그래서 평택은 뭐가 함께 발달돼 있어요 지금? 뭐가? 농업과 도시와 상공업, 그 다음에 그 상공업이 함께 발달된 그런 지역이죠. 그래서 일명 평택을 뭐라 그래요? 도농 복합도시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자, 평택이 도농 복합도시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죠? 그럼 평택의 이와 같은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과정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가? 이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들이 눈물과 땀과 피를 흘렸는가?
이런 것들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걸 오늘 얘기하자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쭉 봤는데, 과연,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주제가 평택평야의 간척과 변화라는 주제잖아요. 제 이야기는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평택 지역의 간척을 보면요, 대체로 큰 덩어리로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는데, 보통 근대 이전의 간척, 일제 강점기의 간척, 해방 이후 한국전쟁 이후에 피난민들을 중심으로 했던 간척, 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평택 지역의 발전 과정을 다시 한번 여기 정리를 해놨는데요. 자, 제 1기와 2기로 크게 나눈다면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8, 90년대 이전까지, 그러니까 선사시대, 평택이 구석기 유적부터 나오잖아요. 구석기 시대가 여러분들 지금부터 몇 년 전이에요? 구석기 시대? 최소 1만 년 전 이전이에요. 그죠? 최소가. 최대는요? 200만 년, 300만 년 그렇습니다. 한국만 해도 몇십만 년 되잖아요. 7, 80만 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택이 굉장히 오래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데 그 역사적 전통 속에서 우리는 최근 20년, 30년 전까지는 뭘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뭘 위해서? 어떻게 하면 평택이라고 하는 자연 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골치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었잖아요. 그죠? 하지만 평택이라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었죠. 여기 평택 토백이 분들 몇 분 계시는데 평택이라는 곳이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에요. 아까 여러분들 넓다란 평야를 보고서 자부심 느끼셨습니까? 사실은 그게 불과 7, 80년 전, 100년 전만 해도 어떤 곳이었어요? 대부분이? 갯벌이었죠. 거기서 노신 분들 많을걸요? 그죠? 어릴 때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주 끄덕끄덕 하시는데 지금요 60대 70대 되신 분들 다 갯벌에서 놀았어요. 이 통목촌 여러분들 앞에 지금은 시민들 그 운동하라고 잘 만들어 놨잖아요. 갯벌이었어요. 바닷물 들어왔다고요. 평택의 바닷물이 어디까지 들어왔나 하는 얘기 제가 수없이 얘기했습니다. 어디까지 들어왔다고요? 안 들어간 곳 없다고요. 안 들어간 곳 없다고. 어디까지? 저 위쪽으로 해서 저 쥐니면 하고 그 송탄 그 사이에 있는 그 쥐니천 따라서 그 위쪽까지 다 올라갔어요. 바닷물이. 그러니까 평택에 바닷물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갯벌이 있었고 그 평야지대가 정말 농사하고는 관련이 없죠. 농사를 방해놓는 정말 힘든 지역이었었는데 그와 같은 자연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가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골치 않고 잘 살 수 있을까? 농업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수천 년, 수만 년을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가 평택이 큰 변화를 갖게 된 것은 물론 여러분들 1905년 경부선 철도가 오면서 변화도 있었고 1950년대 초반에 미군 기지가 들어오면서 변화가 컸죠. 하지만 그런 것을 모두 아우른다고 할지라도 평택이 본격적으로 변화의 출발선에 선 것은 1990년경이다 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90년대 이후에 뭐가 형성되죠? 평택이 급격하게 공업화가 이루어지죠. 공업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평택이라는 지역은 사실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농업 중심의 발전 과정이 일단락되면서 공업을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발전의 어떤 그 출발선 속에 우리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선에서 저는 오늘 얘기하는 게 어떤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던 90년대 이전까지의 그런 평택의 발전 과정을 얘기하겠다라는 거죠. 자, 보시니까 조선 전기의 간척을 먼저 보겠습니다. 조선 전기의 간척을 보면요, 국가가 간척을 상당히 많이 장려를 합니다. 조선 초기에 보면 국가가 간척을 장려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재정 확보 문제죠. 땅이 넓어지면 어떻게 돼요? 조세가 많아지고 세금이 많아지고, 자,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재정이 튼튼해지는데요. 그것뿐만 아니라 국방 강화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자, 국방 강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이것도 간척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데요. 특히나 그 외적의 침입이 많았던 그 북쪽 국경지대나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황무지라든가 아니면은 그 간석지, 갯벌을 얘기하는 겁니다.
간섭지를 개간을 해서 군인들로 하여금 경작을 하는 일종의 둔전이라고 우리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둔전들이 많이 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국방과와도 관련이 깊다 봐야 되겠고요. 개인적인 목적, 여기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부류가 있겠죠. 권력을 갖고 있는 권세가들과 함께 여기 계시는 우리 저 이사님처럼 아주 순수한 가난한 농민들, 그죠? 이런 두 부류의 분들이 계실 거예요. 계시는데 되게 양반 사족층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 양반 사족층 같은 경우는 일을 하지 않고 학문을 하거나 아니면 관직에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경제 기반 확보를 위해서 간척에 많이 관여를 합니다. 평택에도 보면 몇몇 양반 집안들이 평택에 이주해 오는 과정을 보면은요, 간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집안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고령신 씨 같은 경우 간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 다른 집안들도 간척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고 평택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쭉 제가 얘기를 했죠. 훈구 대신들과 같은 권세가들이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경기적 저습지 간척을 많이 했는데, 자, 이런 어떤 간척이 조선 전기에 많이 이루어졌고요.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사실은 이게 자세하게 기록된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러 사료에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렇게 올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평택 지역 간척에 관여했던 대표적인 인물, 권세가라고 했으니까 좀 전국구 정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국구 정도 되고 호대가 많은 사람, 누구를 꼽을 수 있냐? 우리가 알만한 사람, 권근이라는 인물을 꼽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권근 아세요? 정도전 보신 분들은 잘 알 텐데, 정도전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죠. 누구의 제자예요? 권근이. 목은 이색 제자잖아요. 원래 고려 말에 이색이 대빵이었습니다. 제 말이 또 점점 거칠어지네. 이색이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이색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마디로 학계에서 정치계에서 얼굴을 디밀 수 없었는데, 이색의 제자 중에 가장 뛰어난 학자가 몇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좌장격의 인물이 정몽주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좀 튀는 인물이 누구였어요? 옆에서 아웃사이더 정도전입니다. 역시 제가 그 정도전 답사할 때도 가끔 그 얘기하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그죠? 정도전을 보면 이름이 도전이에요, 그죠? 챌린저. 도전적입니다. 그래서 삶도 도전적으로 살았는가 봐. 이름이 중요하구나. 제 이름이 김혜규잖아요. 그럼 나는 뭐야? 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정도전, 정몽주. 정몽주는 꿈몽자 쓰잖아요. 정몽주는 좀 이상주의자죠. 현실보다는. 역시 꿈속에서 좀 헤맸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쨌든 농담입니다. 농담이지만 그 부류 중에 A 클래스에 속한 사람과 B 클래스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A 클래스에 속하는 대표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권근입니다. 이 권근은 조선왕조 개국에 적극 참여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이제 조선왕조가 부르니까 함께 참여를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마 학교 다닐 때 그거 배워주셨을 거예요. 조선 초기 하면은 훈구파, 살인파 이런 거 나눠서 성리학을 얘기하잖아요. 할 때 조선 전기에 발달한 이 훈구파 성리학의 학문적 토대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권근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이 권근의 후손 중에 한 명이 누굴까요? 원균 장군과 관련이 깊은 권율 장군이죠. 권율도 이 후손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인물이에요. 이 사람이 어디에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평택의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본다면 팽성읍 쪽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팽성읍 쪽에 왜 어떻게 해서 땅을 가지게 됐는가? 조선왕조실록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이 혜택지는 지금 말할 때 이 간석지를 얘기합니다. 즉 갯벌을 얘기하는데요. 혜택지를 불화받아서 백성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간척을 했어. 간척을 했는데 이 땅을 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 땅 주인하고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싸움이 벌어져서 이게 조정에서까지 논란이 됐어요. 그래서 누가 판정을 내줬을까요? 임금이 판정을 내주죠, 임금이. 그러니까 그 논란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논란 과정 자체는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는 없겠지만, 중요한 부분은 이 사람이
평택이라고 하는 곳에 조선 초기에 땅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 땅을 갖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다? 간척에 의한 방식이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죠. 이명덕이라는 사람은 저도 잘 몰라요. 뭐 이렇게 크게 이름난 사람은 아닌데 세종 때를 전후한 시기에 판서급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어때요? 상당히 높은 벼슬에 있었던 권세가 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의 땅도 평택에 있었고요. 영산부원군이니까 여러분들 부원군 하면 뭐예요? 예? 임금의 장인. 원래 부원군은 두 부류가 있습니다. 임금의 장인이나 임금의 사돈이나 이런 분들도 부원군의 징호를 붙이지만 공신들한테도 부원군의 징호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공신 중에서 부원군이 된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왕실과 외적 관계에 있어서 부원군이 된 사람도 있어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영산부원군 김수원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이 김수원이라는 사람도 역시 평택에 간척을 통해서 땅을 가지고 있었어요. 홍윤성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유명하죠.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아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조가 했던 개유정난에 참여했고 1950년대 조폭으로 따지면 어떤 부류의 인물일까요? 50년대 조폭으로 따지면 행동대장 수준이에요. 행동대장. 약간 걸걸하고 행동대장 같은 그런 스타일의 인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나중에 평가가 별로 안 좋죠. 이 사람. 세조 이후에도 보면 성종 때 이럴 때 상당히 좀 백성들을 괴롭히고 지 맘대로 하고 성질도 좀 포악하고 그래서 평가가 상당히 안 좋았던 인물이긴 한데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고향이 평택입니다. 남양홍씨 여러분들 아시죠? 남양홍씨의 근거지가 어디냐면 팽서구 함정리거든요. 함정리가 과거에는 경정리, 함풍촌 뭐 이런 어떤 이름을 불렸었는데 그곳에 이 사람이 집이 있었어요. 근데 그쪽에 이 사람의 땅이 상당히 많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 가보면 알지만 함정리 옆 동네가 어딜까요? 함정리 옆 동네가 도두리 들어보셨어요? 바로 옆 동네 신대리 그 위에가 없어진 대추리 이런 동네예요. 그 앞에가 뭐죠? 도두리뻘이죠. 도두리뻘. 그러니까 그 주변 지역에 어떻게 경제 기반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그런 인물입니다. 자, 황영원이라는 사람은 뭐 경기도지사급이었던 당시에 경기도 관찰사도 했고 이 사람도 판서도 했고 주요 고위 공직을 많이 가졌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평택에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봐야 되죠. 자, 보겠습니다. 이 들판이에요. 어딜까요 이게? 어디쯤 돼 보여요? 팽서읍입니다. 팽서읍. 여기 써놨구나. 제가 확실히 좀 머리가 띠가긴 해요. 그죠? 팽서읍에 이게 안성천 흘러가는 거 보이죠? 팽서읍 쪽입니다. 이 너른 들판인데 이 너른 들판이 지금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겠지만 조선시대에도 상당히 간척이 많이 진행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그 이충동이 왜 이충동인지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두 명의 충신이 살았던 곳이다 이런 얘기하는데 두 명의 충신이라고 하는 충신이라는 이름을 누가 붙였느냐? 1800년 정확하게 1800년입니다. 1800년에 평택 지역의 양반들이 유림들이 이 동네는 두 명의 충신이 살았던 동네다 라고 평가를 하고 이충동이라는 이름도 붙이고 그곳에 뭘 세웠어요? 조광조 오달제라고 하는 두 명의 충신의 유업이를 세웠죠. 유업이라는 게 어떤 의미죠? 이곳이 두 사람이 살았던 흔적이 있는 곳이다 이런 거죠. 흔적이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 이충동에 가면 이충동 그 주거아파트 옆에 충이각이 있죠? 네, 충이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비입니다. 그 비인데요. 사실 평택의 그 문화재들은 참 희한하죠? 예, 충이 어떻게 피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겉집을 씌웠더니 겉집의 이름을 문화재 이름으로 진 도시가 어디 있어요? 그죠? 그건 뭐예요? 조광조 오달제 유업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죠? 문화재 명이 어떻게 돼요? 충이각이죠. 충이각은 1962년도인가? 그때 그걸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씌운 각인데 그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해서 김혜교가 문화재가 아니라 김혜교 옷이 문화재입니다. 그죠? 이게 참 희한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 좀 심각하잖아요. 지금 문화원을 중심으로 해서
평택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 바꾸려고 지금 용역 사업도 했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동령마을인데요. 얘가 이제 이충동 주거아파트 쪽이고요. 동령마을인데, 자, 이 이충동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아, 이곳에 조광조가 살았구나. 근데 조광조 이 집은 한양이거든요. 한양조씨이기도 하고 한양이에요. 어떻게 살았는가? 조선 후기에 쓰여진 그 평택 지역의 읍지, 평택 지역의 지금으로 말한다면 시지죠? 시사, 평택 시사와 같은 읍지를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 바로 이곳에 조광조의 선산이 있었고, 그 다음에 조광조의 장토, 장토라면 농장이죠? 농장이 있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조광조는 이 지역의 농장을 어떻게 가졌을까? 아, 조광조 집안 자체가 괜찮은 집안이니까, 그죠? 그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아, 이 어딜까요 여기? 이렇게 보면 몰라요. 참 각도에 따라 사람도 그렇죠. 우리 오민영 목장에 계시는데 사람도 이렇게 볼 때와 이렇게 볼 때 느낌이 다르잖아요. 사진도 말해요. 사진상을 어떻게 찍느냐에 따라. 참고로 여러분들, 평택에 삼익 아파트라고 있습니다. 네. 동삭동에 알죠? 네. 삼익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찍은 사진. 옥상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경비 아저씨 눈치 무시하게 보면서, 예, 어딜까요 그러면? 영웅. 내가 바보야. 아, 이거 없을 걸. 아, 나 이게 참. 그래서 누구의 뭐가 있었다고요? 아, 이건 모르겠다. 이건 한자라. 이게 뭐죠? 나도 모르고. 아, 모르시겠어요 이거? 쉬운데 따라해봐요. 별업. 네, 별업이에요. 그러니까 별업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의 사업 이런 어떤 의미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 있는 땅 말고 다른 농장 이런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요. 황효원의 땅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이쪽에 있었대요. 근데 이쪽은 바닷물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영신이 어딘지 알아요? 이마트 갈 때는 평택요고 넘어서 고개 하나, 그 성민교회에 있는 고개 하나 샥 넘어서 샥 내려가면 동네가 있죠? 야, 그게 영신이에요. 왜 영신이죠? 이렇게 물으면 또 몰라. 왜 영신이죠? 아, 지명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역사를 여쭤보는 겁니다. 역사를 여쭤보는 거예요. 평택이 조선 초기까지만 해도 여러 개의 고을이 있었는데, 자, 평택의 그 송탄에 여러분들 그 송북동 있죠? 그 일대까지가 진이형. 그 다음에 그 앞에 덕암산 있죠? 덕암산 있죠? 불악산 있고 덕암산 연결돼 있잖아요. 덕암산에서부터 여기 안석정까지가 영신현이었어요. 영신현. 영신현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영신마을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영신하면 안 되고요. 이 마을 지금 개발하려고 하잖아요. 일부를. 진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진중하게 하셔야 되죠. 왜요? 평택의 역사적 근거가 송두리째 사라지는 시점이거든요. 시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마을인데요. 이 마을 중에 이만큼이 잘려가지고 이만큼이 아파트 단지로 지금 29만 평이 잡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하늘에서 벌을 내려, 죄송합니다. 혹시 없음. 네. 회사가 망했어요. 지금 어려움에 있어 아직 개발이 지금 추진이 안 됐는데 조만간에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서 어때요? 놈들도 옛날식이죠? 옛날 모양이잖아요. 이런 놈들이 본지 정말 오래됐죠. 평택 땅에서는. 여기는 이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이 앞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도일천이 있거든요. 도일천이 흐르는데 이 도일천을 통해서 바닷물이 들어왔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바로 황효원이라는 사람이 땅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여기는 어디냐면 모곡동이에요. 모곡동. 모곡동은 여러분들 어디냐면 송탄공단 아시죠? 송탄공단에 붙어있는 동네. 모곡동인데 모곡동은 어떤 성씨가 많이 살까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성씨예요? 전주 이씨예요. 무슨 파인지 아세요 혹시? 수도군파예요. 예, 수도. 여러분들 수돗물 많이 드시죠? 예, 수도군파. 자, 수도군파신데 이 수도군파인데 여러분들 왕족들이 끝발없는 왕족들 있잖아요. 군인이 들어가면 여러분들 뭐예요? 군인이 들어가면 예? 왕비의 자식이에요? 후궁의 자식이에요? 후궁의 자식이죠?
후궁의 자식들은 왕이 될 가능성이 비교적 적죠. 적지만 조선시대는 왕이 된 사람 많죠. 뭐 연산군도 그렇고 광해군도 그렇고 군자들한 사람들 많이 됐잖아요. 근데 어쨌든 후궁 중에서도 급이 있잖아. 어쨌든 이 사람은 왕이 될 그 순번은 아니었던가 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보따리 싸가지고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가는데 어떤 곳에 갈까요? 내 땅이 있거나 나라에서 지급하는 땅이 있는 곳에 가야 되죠. 국가는 어떤 땅을 줘요? 떱니다. 아무나 백성들이 땅고 왜? 야 얘네 땅 뺏어가지고 네가 가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어떤 땅을 줄까요? 국가가 보유하고 있는 땅, 그죠? 국가 국유지나 왕실이 보유하고 있는 땅을 줄 거예요, 그죠? 자, 그런 땅들은 주로 어디에 확보될까요? 기존의 땅들 가지고는 어렵잖아요. 어떤 땅? 새로 간척되거나 개간된 땅, 이런 땅들을 주로 분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왕족들이 평택에 몇몇 들어오는데 왕족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경기도가 그 중에서 평택이라는 지역이 이 간척지와 개간지가 상당히 많았고 그 간척과 개간의 주체가 누구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국가라든가 그죠? 양반 사대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주로 개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